60년 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공원 기슭에 한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낡은 망원경 하나와 필기구, 그리고 가슴속을 가득 채운 무모한 열정뿐이었죠. 세상은 그녀를 향해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대학학위도 없는 비전문가가, 그것도 가냘픈 여성이 굶주린 맹수와 질병이 가득한 정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인류에 오만한 게 무서웠습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쓰고 인간만이 감정을 느낀다는 수천 년의 믿음을 일개의 침팬지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깎는 모습 하나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녀는 숫자로만 기록되던 동물들에게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 플로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그들의 영혼을 읽어냈죠. 오늘 우리는 단순한 환경운동가를 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교감했던 한 여성의 짧지 않았던 궤적을 쫓으려 합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의 생태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야생을 일깨우고 잃어버린 지구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묶는 가장 생생하고도 뜨거운 초대장입니다. 제인 고달의 위대한 여정은 1934년 런던의 안개 낀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인은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아이였지요. 화려한 인형의 집이나 소꿉놀이 대신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마당 구석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 땅 위로 올라온 지렁이의 매끄러운 피부, 꽃잎 사이를 분지히 오가는 벌의 날갯짓 하나가 소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경이로운 관심사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인 닭장 사건은 그녀의 집요한 탐구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대체 달걀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던 5살 소녀는 닭장 안의 좁고 어두운 구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닭똥 냄새와 쉴 새 없이 날리는 깃털먼지 속에서도 제인은 숨을 죽였죠. 5시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닭의 엉덩이가 움찔거리며 하얀 알이 쏙 빠져나오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 제인은 전율했습니다. 엄마, 내가 봤어요. 알이 나오는 걸 직접 봤다니까요. 어스름한 저녁, 사라진 딸을 찾다 지친 어머니 벤은 먼지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제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그 눈동자에 서린 광기 어린 호기심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무한한 포용과 지지가 훗날 정글의 외로움을 견디게 한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제인의 어린 시절 보물 1호는 주빌리라는 이름의 침팬지 인형이었습니다. 런던 동물원에서 태어난 최초의 침팬지를 기념해 만든 이 인형은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꽤나 투박하고 기괴한 모양새였지요. 집에 놀러온 손님들은 흉측한 원숭이 인형을 왜 안고 다니냐며 혀를 찼지만 제인에게 주빌리는 밤마다 아프리카의 꿈을 들려주는 단짝 친구였답니다. 어느 날 밤, 담요 속에 손때 묻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타잔 소설책을 읽던 소녀는 결심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들과 대화하며 글을 쓸 거야. 어쩌면 타잔보다 더 깊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꿈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죠. 가장 형편은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그녀는 꿈을 잠시 접어둔 채 타이피스트로 일하며 차가운 도시의 부품이 되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타자기의 금속성 마찰음 속에서도 그녀의 환청 속에는 멀리 아프리카의 북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죠. 그녀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모두 참아가며 웨이트리스 일을 병행했습니다. 돈을 모을 때마다 그녀는 지도 위 아프리카 대륙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1957년 고대하던 케냐행 배에 몸을 실었을 때는 그녀의 나이 23이었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이 항구를 떠나며 내뿜는 둔탁한 고동소리는 낡은 삶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배 난간을 잡고 서 있던 제인의 뺨을 때리는 짠내 섞인 바람은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케냐에 도착한 그녀는 운명적인 스승,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 박사를 만납니다. 리키 박사는 당시 고고학계의 거물이자 날카로운 통찰력의 소유자였죠.
그는 제인을 비서로 고용했지만 곧 그녀가 가진 비범한 능력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학위나 지식으로 무장된 오만이 아니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투명한 관찰력이었습니다. 제인, 자네라면 곰배의 침팬지들을 관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들은 인간과 가장 닮았지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지. 자네가 찾아줄 수 있겠나? 니키 박사의 제안은 마치 달콤한 독배와 같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초대받는 영광인 동시에 문명의 모든 안온함을 포기해야 하는 가혹한 유배지행 티켓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탄자니아의 곰배는 말라리아와 수명병이 창궐하고 굶주린 표범과 독사가 발을 치리는 지옥 같은 정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젊은 여성이 혼자 그곳에 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벤이 동행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가가 떨어졌지요. 1960년 7월 14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탄자니아의 해변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숨이 턱 막히는 습기와 울창한 초록의 감옥이었습니다. 무거운 캔버스 텐트를 치고 숲의 입구에 자리를 잡았을 때 정글은 이방인의 존재를 거부하는 듯했습니다. 침팬지들은 제인이 100m 밖에서 나타나기만 해도 날카로운 후 경고음을 내뱉으며 숲의 심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수십 마리의 침팬지가 일제히 도망치는 광경을 보며 제인은 매일 밤 텐트 안에서 무력감을 느꼈지요. 신발은 진흙에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가시덩굴에 찢겨 멀쩡한 날이 없었으며 지독한 말라리아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볼 때조차 그녀는 망원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들은 나를 영원히 경계 대상으로만 여기는 건 아닐까? 몇 달간의 헛수고 끝에 제인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기로 했습니다. 동물들을 쫓아다니는 추격자가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매일 아침 같은 카키색 셔츠를 입고 침팬지들이 자주 나타나는 피크라고 명명한 고지대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제인은 기존 학계의 관례를 깨고 그들에게 번호를 붙이는 대신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턱밑에 우아한 하얀 털이 난 리더에게는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는 이름을, 코가 뭉툭한 암컷에게는 플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이 작은 행위는 제인이 그들을 물건이 아닌 인격체로 대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장막이 고요하게 열렸습니다. 무리의 리더인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제인이 앉아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온 겁니다. 아, 드디어 오는 건가? 사방을 압도하는 정적 속에서 침팬지의 거친 숨소리와 정글 특유의 주변 서라운드가 뒤섞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제인이 놓아둔 바나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종과 종을 넘어선 거대한 탐색이자 무언의 대화였습니다. 제인은 숨을 멈추고 그저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공포보다는 믿기 힘든 평온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요. 데이비드는 이윽고 고개를 돌려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허락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들어와도 좋아. 너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해치지는 않겠다. 그날 이후 곰배의 숲은 제인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페이지들을 하나씩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낯선 외부인으로 보지 않았던 걸까요? 그녀는 침팬지들이 나누는 섬세한 손길, 새끼를 향한 지극한 모성, 그리고 무리 내의 치열한 권력 투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유일한 목격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오만한 자부심을 단숨에 박살내버릴 그 경이로운 광경이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의 손끝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1960년 10월의 어느 서늘한 아침이었습니다. 곰배의 숲은 여느 때처럼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제인은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긴 채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심장을 울리는 고유 속에서 그녀의 시선 끝에는 턱 밑에 하얀 털이 난 노련한 수컷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붉은 흙이 산처럼 쌓인 흰개미 언덕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땅에 떨어진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죠. 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녀석은 단순히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나뭇가지에 붙은 거추장스러운 잎사귀들을 정교하게 훑어내어 매끄러운 사냥용 낚싯대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흰개미 구멍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었죠. 잠시 후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리자 그 끝에는 수십 마리의 흰개미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묻은 개미들을 핥아먹었습니다. 놀라움이 연속되는 광경에 제인의 손은 이미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과학계의 정의는 바위처럼 견고했죠.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류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최후의 보루이자 벽이라고 외쳐왔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제인의 눈앞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리키 박사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저는 지금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침팬지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리키 박사의 답장은 짧지만 강렬했죠. 정말 그런가? 엄청난 뉴스일세. 침팬지들이 인류학자들에게 한방 크게 먹였구만 그래. 대단한 성과야. 이 발견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카메라가 곰배로 향했고 제이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환호 속에서도 제이는 동요되지 않은 채 침팬지들의 더 깊은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침팬지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순한 초식동물이라는 수천 년의 편견도 단숨에 깨뜨리는 현장을 보았죠. 그들이 조직적으로 사냥을 모의하고 원숭이를 고석으로 몰아붙여 포획하며 날고기를 나누어 먹는 어마어마한 광경까지 목격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침팬지들의 평화로운 공동체에 지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인자한 어머니였던 암컷 플로가 죽고 난 뒤 평화롭던 곰배의 숲은 순식간에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카사켈라 계곡의 집단과 카하마 쪽 계곡의 집단으로 나뉜 침팬지들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이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의 털을 골라주고 가슴팍에 기대어 잠들던 동료들이 이제는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숲속을 매복하고 습격했습니다.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 모두가 카사켈라 계곡 한 곳의 같은 무리였다가 한쪽으로 거처를 옮기자마자 일어난 참사였죠. 제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침팬지들이 적대적인 무리의 일원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둔탁한 타격음이 들릴 정도로 돌로 내리치며 살점을 뜯어내는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패자의 사지를 찢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동족의 모습을 보며 기이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심지어 승리한 무리는 패배한 무리의 새끼들을 가차없이 잡아먹는 잔혹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4년 동안 이어진 이 비극적인 곰배 전쟁은 제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정글의 비명소리에 잠을 설쳐야 했죠. 인간만이 가진 줄 알았던 그 지독한 폭력성과 조직적인 악의 근원이 우리가 가장 닮았다고 믿었던 침팬지들에게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보았던 그 따뜻한 포옹, 새끼를 향한 지극한 모성, 그리고 동료를 잃었을 때의 슬픈 눈망울은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상대를 증오하고 살해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제이는 서서히 깨달았죠. 침팬지는 인간보다 나은 존재도 못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 인간들과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은 존재라는 것을요. 숲의 공기가 한동안 피비린내로 진동하던 일, 제인이 이름을 붙여주며 자식처럼 아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숲의 한복판에서 슬픔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그 광경이 너무나 처참했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제인은 도망치지 않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빛뿐만 아니라 추악한 어둠까지도 온전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침팬지의 잔혹함을 마주하며 그녀는 오히려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폭력적인지, 동시에 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숲속의 비극 속에 녹아 있었단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찾아온 정막 속에서 제이는 곰배의 흙을 한 줌 쥐었습니다. 그 흙에는 죽어간 침팬지들의 혼과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의 눈물이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으며 이 숲의 일부였고 이들의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연구 성과가 더할수록 이쯤 학계의 냉대와 성차별적인 공격까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학위도 없는 여자가 침팬지와 소꿉놀이를 한다는 둥, 정글 속의 예쁜 금발 아가씨라는 둥, 그녀의 연구 결과를 폄하하는 남성 과학자들의 비아냥이 쏟아지었죠.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이는 서림 초반의 나이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죠.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간 역대 8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통쾌한 반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0년 초반, 제인구달이 40대 후반의 나이에 곰베이 숲에는 큰일이 닥칩니다. 숲 밖의 세상은 기업의 탐욕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거리를 이유로 침팬지들의 보금자리에 너무나도 큰 가혹함을 안겼습니다. 거대한 기계의 이빨들이 숲을 바깥쪽부터 갉아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헬기 위에서 깎여나간 숲의 비명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인은 그저 곰배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제인 구달은 숲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나 거대한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환경보호를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쉰둘의 제인은 깨달았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곰베이 숲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안락한 요람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요람 밖으로 스스로 걸어나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나는 숲에서 뼈를 묻고 싶었지만 이제 숲을 지키기 위해 그 숲을 떠나야만 한다. 멀지 않았어. 1986년 10월, 제인 구달은 시카고에서 열린 침팬지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곰배의 숲 흙냄새를 그리워하는 현장 연구자였지요. 하지만 그날 회의실 벽면에 비친 슬라이드 한 장이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좁고 불결한 철창 안에 갇힌 침팬지들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의 차가운 금속 바늘이 그들의 여린 살점을 파고들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그들의 눈망울은 한때 제인이 곰배에서 마주했던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들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지요. 또한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프리카의 지도는 처참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끝없는 초록빛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탐욕으로 울창했던 숲에 많은 나무들이 잘리며 마치 흉측한 황토색 상처만이 대륙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호텔 창밖의 화려한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묵직한 경고음이 울리고 숲이 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지요. 자신이 쌓아올린 26년의 연구 업적이 숲 밖의 잔혹한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뭔가 손을 쓰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기록하는 것은 멸종의 역사일 뿐이야. 그 결심은 돌이킬 수 없는 단단한 쐐기를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락했던 숲의 그늘을 뒤로하고 스스로 험난한 세상으로 걸어나가겠다는 52의 단호한 약속이었죠. 제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곰배의 텐트,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던 원숭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이름 붙여준 침팬지 친구들과의 삶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곰배에서 짐을 싸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통째로 갈아엎는 고통스러운 탈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망원경 대신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1년 중 300일 이상을 비행기와 호텔에서 보내는 고단한 유랑야 길에 올랐습니다. 다정했던 숲의 속삭임 대신 귀가 먹먹해지는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세상은 그녀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벽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주로 숫자가 지배하고 이윤이 우선시되는 차가운 회의실들이었죠. 거대 기업의 경영진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이 여성을 비웃었습니다. 박사님, 환경도 좋지만 경제 발전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연설문은 기름칠한 듯 매끄러웠지만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환경과 미래 세대를 외쳤지만 결국 실행 의지는 없고 답답함을 느끼곤 했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끈적이는 고름처럼 답답했죠. 하지만 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주인 없는 물건처럼 망가뜨릴 권리는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조금씩 통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의 눈빛에 서려 있던 도끼가 조금씩 걷히고 대신 그 자리엔 잊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가들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1991년 탄자니아의 12명 아이와 함께 뿌리와 새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뿌리는 바위 밑을 파고들어 담장을 허물고, 새싹은 아주 작지만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졌단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닭장 속에서 달걀이 나오길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제인의 눈빛과 같았지요. 이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씨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인의 삶은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그녀가 곰베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으로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남편 데릭 브라이슨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을 때 제인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정작 자신은 타인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비느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아줄 시간이 부족했지요. 슬픔은 섬뜩한 냉소처럼 그녀를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숲으로 돌아가고 싶어. 침팬지들은 잘 있을까? 그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곰베에서 보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붙여주었던 풀모의 손주들이 숲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숲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심는 탄자니아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제이는 다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곰베의 침팬지만을 지키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아프리카의 빈민들이 숲을 파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고, 실험실의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는 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거침없었죠. 유엔 평화의 대사로 임명되어 분쟁 지역을 방문할 때도 그녀는 방탄조끼 대신 낡은 카키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던 사람들이 제인 구달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나무를 심고 오염된 강물을 정화했습니다. 그녀는 존재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주름진 그녀의 얼굴은 고난의 기록인 동시에 생명을 향한 숭고한 헌사의 증거였지요. 닥사님, 이제는 쉬셔도 되지 않나요? 누군가 걱정스러운 듯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녀는 단호한 톤으로 답합니다. 내가 쉴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수많은 생명이 인간의 잔혹함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그들의 비명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릴 수 있다면 나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어요. 짐을 싸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아니요. 내 가방 속엔 전 세계 아이들이 넣어준 희망의 편지가 가득해서 생각보다 가볍답니다. 그녀의 강연장은 언제나 전석 매진입니다. 화려한 영상도 웅장한 음악도 없지만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그녀는 강연을 시작할 때 항상 침팬지의 목소리를 빌려 인사하죠. 반후, 반후, 반후. 그 거칠고 투박한 울음소리가 강연장을 가득 채울 때 현대 문명에 찌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대지와의 연결고리이자 생명의 원초적인 심장박동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연을 흔드는 함성이 되어 청중들의 영혼을 두드립니다. 제이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에 세 가지 희망의 근거를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놀라운 지성으로 우리가 지구를 망가뜨릴 지능도 가졌지만
그것을 치유하고 복원할 지혜도 가졌다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대자연에 굴하지 않는 복원력입니다. 단 한 줌의 흙과 햇살만 있다면 폐허가 된 땅에서도 다시 초록의 기적이 싹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곰베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불굴의 인간 정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타인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수많은 뿌리와 새싹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걸고 지구를 살리는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가에 섬세한 미소를 띠며 속삭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멈추지 않는 이유란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었습니다. 런던의 닭장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아프리카의 정글을 지나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씨앗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025년 10월 1일 평생을 침팬지의 친구이자 지구의 수호자로 살았던 제인 구달 박사가 91세의 나이로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만들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라고 말이죠. 그녀가 탄자니아 곰비 숲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 호기심 어린 시선은 이제 수만 명의 뿌리와 새싹으로 아이들의 눈 속에서 계속해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제인 구달, 그녀의 육신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꽃 피우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후.